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는요 341페이지입니다. 제4절 변호인이죠. 제1항 해가지고 변호인제도의 의의가 나오는데, 일단 의의, 소송의 주체는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송에 있어 주체는 피고하고 검사하고 법원, 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주체인 거고요. 요 변호인은 주체는 아니고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 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2번, 왜 이런 변호인 제도를 인정하느냐. 자, 우리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와 피고가 또는 피의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동등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검사는 엄청 머리 좋은 사람이죠. 열심히 법대도 나왔죠. 사법시험도 합격했죠. 이런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인 피고인이 무기가 평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못지않은 법률 전문가가 피고나 피의자를 도와줌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무기평등의 원칙을 인정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자, 형식적 변호는 형식적으로 변호인이 하는 변호가 형식적 변호예요. 이에 반해서 변호인이 하든 검사가 하든 법원이 하든 피고를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다 변호로 포함시키는데, 이걸 우리가 실질적 변호라고 하고요. 물론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는 거죠? 형식적 변호를 공부하는 거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호한다고 할 때는 변호인이 하는 형식적 변호를 생각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변호인의 선임인데 1번 사선 변호인.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나 피의자 등이 사적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사선 변호인인 거죠. 넘겨보시면 그러면 이러한 사선 변호인은 누가 할 수 있느냐? 1. 고유의 선임권자 해가지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물론 물론 당연히 변호인을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2번에서 선임 대리권자 해가지고 선임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피고나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도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독립해서라는 말이죠. 따라서 배우자 등은 피고가 반대하더라도 변호인을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본인이 나 선임하자라고 와이프가 왔어요. 왜 났단 말이죠. 변호인 선임하겠대요. 뭐 돈 아깝게 선임하냐? 나 그냥 살고 나가겠다라고 거부하더라도 배우자 및 선임 대리권자들은 변호인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는데, 본인은 다만 이 선임 대리인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임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선임 대리권자가 해임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해임하지 못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피선임권자에서 1번 변호의 자격해가지고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특별히 예외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고심, 대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법률심만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죠. 2번 변호인의 수와 대표 변호인 제도가 나오는데 1번 변호인의 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수십 명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변호인이 10명이에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서류 등을 송달할 때 10명 모두에게 다 일일이 송달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번에서 대표 번호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여러 명의 변호인 중에서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누가 지정하는 거죠? 재판장이 지정하는 거고요. A번 해가지고 이 대표 변호인은 아무리 많아도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B번 방식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할 수도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우측에 C인데, 지정 후의 효력. 일일이 모든 변호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는 없고요. 대표 변호인에게만 통지나 송달하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송달 외 다른 행위는 모든 대리인에게 똑같은 권한과 의무가 부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변호인은 수십 명일 수가 있고 대표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통지하거나 송달할 때 다 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대표 변호인을 선임하는 거죠.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송달할 때, 통지할 때 누구한테만 하면 돼요? 대표 대리인에게만 하면 된다는 것에도 특색이 있을 뿐, 나머지 모든 소송 행위에 관련돼서는 모든 변호인에게 동일한 권리와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 준용.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뭐였어요? 피고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누가 대표 변호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피의자라면,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재판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검사가 대표 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3번 선임의 방법. 무슨 선임 방법이? 대리인 선임의 방법인데, 일단 우리가 선임계를 제출한다 이런 말이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데, 일단 변호인이 선임되면 서면으로 공소 제기 전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공소 제기 후에는 누구한테요? 수소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4번 변호인 선임의 효과에 가지고 선임서를 제출할 때 변호인으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선임서를 제출해야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변호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선임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아직 그 사람은 변호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행위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유효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임서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가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 줬어요. 그거는 뭐예요? 무효인 겁니다. 왜요? 제출한 후에 변호인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출하기 전에 항소 이유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선임서가 나중에 제출됐을 때 이 효과가 소급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급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선임서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사후에 제출됐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무엇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유효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핵심 판례가 그러한 내용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번 변호인 선임과 심급의 관계인데, 일단 1심이면 1심, 2심이면 2심, 3심이면 3심, 해당 심급에만 해당됩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1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됐다면 그 사람은 1심에서만 변호인인 거예요. 2심을 절치게 되면 요 2심 할 때는 별도로 또다시 뭘 제출해야 돼요? 선임서를 뭘 해야 돼요? 제출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소 제기 전에 피의자로서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공소가 제기되고 나서 또다시 선임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각 신급별로 따로따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지만 1심 전 공소 제기되기 전에 선임한 변호인은 1심에 대해서도 변호권이 인정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기죠. 한번 읽어보시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특칙이죠. 얘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죠. 1심이 제기되기 전에 선임된 변호인은 1심에 대해서도 뭐가 인정됩니까? 변호권이 인정된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1심에서요. A라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2심에서 B라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2심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되돌아가겠죠? 되돌아가는데 이때는 B 변호사가 변호해야 되느냐, A 변호사가 변호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요 절차가 뭐가 돼버렸어요? 무효가 됐기 때문에 A 변호사에게 변호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례가 아니라 뭐죠? 규칙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번. 환송 후 또는 이송 후의 절차. 파기 환송 또는 파기 이송이 있으면 원심 판결 선고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므로,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원심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돌아가므로 원심의 변호사 선임, 다시 말하면 A 변호사에 대한 선임은 상소심의 파기 환송 또는 파기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2심에서 파기 환송을 판결을 받으면 이때는 누가요? A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변호권이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변호인 선임과 사건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사건별로 선임하게 됩니다. 다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됐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범죄에 대해서 변호에게 뭐가 있는 거죠? 변호권이 있는 건데 공소장 변경이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그 변호인에게 뭐가 인정되는 거죠? 변호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이죠. 1번. 사건의 일부에 대한 변호인의 선임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한 개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전체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요건이 나와 있지만 가분적이라는 말은 분리가 가능하고 또 일부에 대한 선임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사건의 일부에 대한 변호인 선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뭐죠?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선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다수의 사건과 변호인의 선임의 효과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동일한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쳤고요. 또 그것이 함께 병합 심리가 된다면 그 사건 전부에 대해서 한 사람이 변론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까지죠. 그 다음 2번 국선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선,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의 나와 있고요. 의에서 주의하실 것은 국선 변호인 제도는 보충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만 뭘 선임하게 돼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국선 변호인의 종류가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3번 국선 변호인의 선정이 나옵니다. 일단 선정 사유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눴죠. 1번 피의자, 뭐죠?
재판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에요. 이때는 첫째, 체포, 국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다시 말하면 구속, 적부, 심사의 경우에 만약에 국선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국선 변호인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선 변호인이 없다면 그때는 뭐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적부심이나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에 사선 변호인이 없다면 누구를 선임하게 되는 거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유가 쭉 나오는데 기본 전제가 뭐예요? 사선 변호인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선 변호인이 있다면 굳이 뭘 선정할 필요 없어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첫째,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두 번째, 피고인이 농화자. 우리가 농화자라고 그러면 뭐죠? 벙어리죠. 그죠? 귀도 안 들리고 말씀을 못하는 분을 말하고 직권으로 선정하게 되고요. 두 번째 빠졌네. 그죠? 또 두 번째죠. 70세 이상이고 농화자이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뭐죠? 농화자. 같은 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에도 직권으로 뭐하게 돼요? 선정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형벌이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뭐죠?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 일단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재판이 들어갔을 때 국선 변호인을 꼭 선정하는 건 아닌 거죠. 몇 년 이상의 경우에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도 직권으로 뭐하게 돼요? 선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때 국선 변호인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선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피고의 형이 3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법원은 청구가 있든 없든 따질 필요 없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뭐 하게 돼요? 선정해 주는 거죠. 근데 3년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선정해 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피고가 빈곤하다, 돈이 없다, 기타 사유로 인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뭐라면요? 청구가 있다면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선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오는 거 나머지 것들 쭉 읽어보는 거예요. 공판 준비기일, 국민참여재판, 실효감의 청구 사건,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아동충돌 대상 성범죄, 그다음에 군사법원 이런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재심 사건이죠. 자, 재심 사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꼭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재심 사건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자인 경우에는 법원은 국선 법원을 뭐 할 수 있어요? 선정할 수가 있고요. 또는 재심을 청구할 때는 아직 사망하지 않았고 심신장애자가 아니었는데 재심 청구 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즉결 심판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권 실판 절차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갔다면 그때는 위에 따른 요건에 따라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5번 또 나와 있죠. 그죠? 또 나와 있죠. 그죠?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이자 농화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자는 직권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빈곤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청구해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선정의 방식. 일단 법원이 뭐예요? 직권으로 알아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선정할 수 없다는 거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이는 국선 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재판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때 법원이 재판하는 거니까 당사자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고요. 또 한 번 선정된 변호인은 재판장의 해임 명령이 없는 한 뭐하지 않습니까? 해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번째 판례는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법에서는 노가자인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라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식약자인 장님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우리 판례는 농화자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게 하도록 한 거는 그 농화자인 경우는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뭐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둔 것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장님인 경우에도 농화자와 마찬가지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국선 변호인 자격 및 보수해가지고 1번 자격 원칙적으로 변호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원 사무관 등고 국선 변호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국선 변호인의 수인데 원칙적으로 피고인마다 한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의 피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 피고에다가 한 사람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사건에 대해서 갑도 피고고 을도 피고고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각의 피고에다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갑에게는 A라는 변호사를 을에게는 B라는 변호사를 선임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 두 사람 모두에게 A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두 피고의 이해가 상반되고 있다면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따로따로 선임해야 되지 한 사람에게 모든 사건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둘 다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 갑과 을이 공범이에요. 그러면 굳이 A, B 할 필요 없이 A가 다 변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갑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을이 했지 나는 참여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태원 사건 기억나시죠? 을은 또 뭐라 그러냐면 갑이 했지 나는 참여를 안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갑과 을의 이해가 뭐가 돼요? 상반되니까 그때는 개별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붙여줘야 되고요. 한 사람에게 두 사람 별로는 맡길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국선 변호인 당연히 뭐죠? 보수를 지급해 줘야 되겠죠. 제가 뭐 여담인데 한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전 뭐 이 정도 전에는 변호사들이요 국선 변호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안 하려고 했냐면 돈이 많이 안 주니까 그 시간에 뭐예요? 다른 일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변호사협회에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국선 변호를 어떻게 해요?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기 싫더라도 뭘 했어요? 국선 변호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변호사 중에서 국선 변호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어떻게 법원에서 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서로 미루다 보니까 국선 변호라는 게 뭐예요? 형식적으로 흐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국선 변호만 하는 변호사가 어떻게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하겠다는 변호사가 없었어요. 왜? 돈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변호사들이 무조건 떼돈 버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 국선 변호만 하겠다라고 서로 막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 다른 거 안 하고 국선 변호만 하겠다. 이것도 뭐죠? 변호사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그것도 난리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보면 좀 세상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제 말씀은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굉장히 해피한 직업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닌 직업으로 바뀐다.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슴 아프게도 변호사하고 의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아들이 뭐죠? 변호사, 의사 되기를 바랬어요. 그죠? 근데 변호사, 의사들, 의사는 돈도 많이 벌고요. 못 벌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고. 이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죄송한 말이지만 한 또 10년이 흐르면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직업. 의사도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직업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너무 지금 생각을 가지고 뭘 주입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맨 위에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 요거죠. 그죠? 공동 피고인의 이해가 상반된다면 별도로 국선변을 선염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해가지고 선정의 취소와 사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 선정의 취소와 사임부터는 사임이죠. 그죠? 1번 필요적 취소 해가지고 A, B, C 당연히 얘기 나왔습니다. 그죠? A번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될 때 다시 말하면 사선 변호인이 있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해야 되겠죠. B 국선 변호인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C. 국선변호인 사임의 의사를 허가할 때는 당연히 필요적으로 선정을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일반론적입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없고 3번 그 사실을 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즉시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변호인 국선 변호인 사임액이죠. 그러면 1번 선정의 취소는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국선 변호인 사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변호인이 스스로가 사임하는 건데 요건 조심할 것은 가래 써놨지만 뭐가 필요한 거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없다면 임의적으로 사임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사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번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번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된 때 3번 피고인 피의자가 부정행위를 할 것을 종용한 때 4번 기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국선 변호인이 사임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핵심 판례 부분은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